돈이면 다 될 줄 알았대요. 3억이라는 돈을 들고 도망간 며느리가 결국엔 제 아들의 보험금까지 노리더라고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망원동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순입니다. 올해 69이 됐네요. 23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평생 살았던 망원동이에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가게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 사오면 남편이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곤 했죠.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지만 퇴근하고 나면 항상 가게 일을 거들었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았죠. 여보,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면 이 가게가 잘 되어야 해요. 그래, 우리 준서 훌륭하게 키워보자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준서가 고등학생일 때였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중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큰 저축을 못했거든요. 보험금도 얼마 안 됐고, 당장 준서 학비도 걱정이었어요. 하루 이틀 울다가 정신을 차렸죠. 울고 있을 시간에 가게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 목까지 해내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남편이 개발한 김치 레시피도 그대로 지켰고요.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 김치 맛있네. 여기 반찬 진짜 괜찮다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반찬 가게가 제 삶을 지탱해 줬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죠. 게다가 우리 준서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몰라요. 엄마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요. 특히 기억나는 건 준서가 수능 보던 날이에요.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면서 기도했어요. 여보, 저 하늘에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그날 저녁 준서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시험 잘 봤다고. 그 말을 잘 들은 덕분일까요? 준서는 명문대 영어교육과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 다닐 때도 과외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더니 졸업하자마자 서울에서 손꼽히는 사립학교 영어교사가 됐죠. 그 이후로도 전 매일 새벽 시장에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학원비 대고 반찬 가게 하나로 버텨냈죠. 29에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여자라고. 그런데 그 결혼이 우리 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잃고 그 며느리의 끝없는 욕심과 싸워야 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걱정이 컸어요. 학교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수아는 무역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 없이 홀로 키우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면서 결혼 전부터 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준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대했어요. 너무 급한 결정 같아서요. 엄마, 수아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에요. 아들이 처음 수아를 데리고 왔을 때가 기억나요.
회사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어머니, 준서 오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오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게요.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아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예식장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했고, 혼수도 과하지 않게 준비했죠. 신혼집도 망원동 근처 전세로 구했어요. 준서 출퇴근하기 좋게요. 엄마, 수아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돈 절약도 잘하고. 준서가 그렇게 좋아하니 저도 마음을 놓았죠. 결혼식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생화를 사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면서 눈물이 났죠. 준서야, 이제 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식장에서 준서가 수아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저렇게 젊고 풋풋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 결혼이 우리 가족의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처음엔 참 조용하고 단정해 보였어요. 시시댁 일도 돕겠다고 하고 준서의 직장 동료들 모임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준서 월급으로 대출 갚으면서 신혼살림 꾸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수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였나요? 수아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모험 설계사로 일하면 수입이 더 좋을 것 같다면서요. 준서도 수아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지지해 줬죠. 그러던 수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됐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정말 소박했거든요. 주말이면 시장에 와서 저랑 같이 반찬거리를 고르고 장 보는 법을 배우곤 했어요. 어머니, 저 검소하게 살 줄 아는 며느리가 될게요. 준서 오빠랑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려갈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월급 명세서도 보여주고 통장 잔고도 숨기지 않았죠. 아들과 함께 전세금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했어요. 변화는 보험 설계사가 된 후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고객 관리한다고 발로 뛰어다녔죠. 그러다 첫 성공을 맛봤나 봐요. 고액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더니 그때부터 욕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월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제가 특별한 투자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말투도 달라지고 몸가짐도 달라졌어요. 명품 매장에서 옷을 사고 백화점 화장품만 쓰더니 급기야 수입차까지 리스로 구입했죠. SNS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명품백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어머니도 제 투자 모임에 들어오세요. 매달 적금 붙는 것보다 수익이 좋아요. 어머니 가게 은행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면 그때 거절한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죠. 수아는 특히 워킹맘들을 노렸어요. 아이 교육비 걱정하는 엄마들에게 접근해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돈을 끌어모았던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카페에서 수아를 봤어요. 예비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VIP들만의 모임이에요. 원금은 최소 300만 원. 열심히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더군요. 준서야, 수아가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니? 제가 걱정하면 준서는 엄마,
수아가 보험 영업 잘 돼서 수입이 많아졌대요. 제가 못해주는 거 스스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수아가 자기 고객들과 함께 투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보험 설계사다 보니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아들 학교 학부모들도 꽤 있었죠. 매달 일정액을 모아서 투자한다면서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규모가 커져갔어요. 수아는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굴더니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준서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나 봐요.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아의 변화는 시장에서도 드러났어요. 제가 반찬 가게를 하니까 가끔 와서 반찬을 사가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웃음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장사 그만두시고 제가 소개하는 투자하셔야 해요.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투자 얘기만 나오면 제 속이 불편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난 뒤로 전 항상 안전한 걸 택해왔거든요. 은행 정기예금이 전부였죠. 수아야, 난 이 가게로 충분해. 준서도 잘 키웠잖니. 그러면 수아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돈은 돈을 낳아야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거 좀 창피해요. 준서 씨가 명문 사립학교 선생님인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서 얼굴 떠올리며 참았죠. 수아의 태도는 식사 자리에서도 달라졌어요. 결혼 초에는 제가 끓여주는 된장국도 맛있다고 하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음식 말고 파인다이닝가요. 제가 살게요. 이러더니 나중엔 아예 어머니 음식은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SNS였어요. 처음엔 손만 찍어 올리던 애가 점점 명품 가방, 외제차, 호텔 라운지, 그런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나중엔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재테크 강의까지 올리고. 어머니, 이제 저희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요. 준서 씨가 이 동네에 사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가게 정리하고 저희랑 같이 가요. 그땐 몰랐어요. 그 모든 게 다 허상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허상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수아는 돈을 불려준다며 아는 사람들을 모아 재테크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수아의 재테크 모임은 처음엔 10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모아서 돌려쓰는 방식이었죠. 수아는 이 모임을 프리미엄 재테크 클럽이라고 불렀어요. 알고 보니 갯돈을 모아서 타는 방식을 거창한 이름으로 프리미엄 재테크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굴러갔어요. 수익률도 좋다고 하고 원금도 잘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수아가 더 큰 투자처를 찾았다면서 모임 인원을 20명으로 늘렸어요. 한 사람당 300만 원씩. 그리고 그 돈을 부동산 작은 지분 투자에 쓴다고 했죠. 준서 학교 학부모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준서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수아가 요즘 이상해요. 밤늦게 들어오고 통장 잔고도 자꾸 줄어들고. 그런 말을 저에게 한 다음 어느 날부터인가 준서가 밤에 잠을 못 이루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거실에 홀로 앉아 있곤 했죠. 아들아, 무슨 고민 있니? 엄마, 수아가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준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학부모들이 자꾸 찾아와서 투자 이야기를 한다고. 수아가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모르겠다고. 어제는 2학년 3반 진우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수업 상담인 줄 알았는데 수아가 소개한 투자 건이었더라고요. 제 아내라서 더 믿으신다고. 아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 보였어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나 봐요. 동료 교사들이 수아의 투자 모임에 대해 물어보고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대요. 엄마, 전 교사예요. 제 아내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어느 날은 준서가 보험회사에 다녀왔더라고요. 보험 수익자를 바꾸고 왔다면서 이야기하더군요. 만약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라도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보상을.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만큼 힘들어 한다는 걸. 밤마다 책상에 앉아 피해자 명단을 정리하고 배상 계획을 세우던 준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얼마 뒤 모든 게 밝혀졌어요.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수아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부동산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도 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였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수아는 아침 일찍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다면서 나갔죠. 평소보다 짙은 화장을 하고 가장 비싼 명품백을 들고서요. 준서가 출근하기 전에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요라는 문자를 보냈대요.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지만 늦는다고 했으니 처음엔 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자 준서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수아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수아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어요. 준서가 수아의 서랍을 열어보고는 창백해졌어요. 평소 즐겨 끼던 결혼반지도, 통장도, 여권도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옷장 속 명품 가방들과 비싼 옷들도 흔적도 없었죠. 그제서야 찾아보니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거더라고요. 통장 잔고는 깡그리 비워져 있었고 명품들은 하나둘 내다 팔았다고 해요. 아들 모르게 따로 만든 비밀 계좌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 정신이 없는데 그날 오후부터 투자자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단체 메시지로 더 이상 투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냈다면서요.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 수아는 그날 인천공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대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사람들 돈을 끌어모으고 차례차례 정리하고 우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는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소란이 시작되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어요. 아줌마, 며느님 어디 있어요? 우리 돈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 아내가 우리 돈 다 들고 도망갔다면서요? 당장 돈 내놓으세요. 다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무슨 일이신지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내밀더군요. 수아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투자금을 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그때 마침 준서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요.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서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데 사람들은 더 흥분했어요. 책임져.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희 집 다 팔아도 우리 돈 못 갚잖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와이프하고 짜고 사기친 거 아냐? 누군가 준서의 멱살을 잡았어요. 저는 앞으로 달려가 아들을 감쌌죠. 제발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을 주세요. 갚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 신고하고 돌아온 준서가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수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아들을 붙잡고 우리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 후로 매일같이 누군가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투자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학부모들은 학교 앞까지 찾아와 준서를 기다리기도 했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엄마, 내가 다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면. 준서는 퇴근하고 나서 밤늦게까지 개인 과외를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버텼어요. 얼굴은 점점 헬쑥해지고 눈은 충혈된 채로 준서야, 그만하고 좀 쉬어라. 내가 가게라도 팔아서. 안 돼요, 엄마.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수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어느 날은 교무실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한 달 전이었나요? 준서가 밤늦게 들어와서는 제게 보험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보험금으로 피해자들한테 변제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준서가 쓰러진 그 새벽,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119가 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가 없었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장례를 치르는 내내 피해자들이 찾아왔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준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수아의 변호사라고 했죠. 고인의 배우자 수아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건으로 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이제는 보험금까지. 하지만 준서가 이미 다 준비해뒀더라고요. 준서가 보험 수익자를 이미 변경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요. 변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베트남에서 수아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뻔뻔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서로 이렇게 된 거 현명하게 해결해 보자고요.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준서 오빠 보험금이라도 받아서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실수라고. 내가 한 게 실수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은 아니었다고요. 투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따지면 뭐해요. 오빠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서로 도와야. 도와?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잖아. 그러자 수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오빠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리고 전 법적 배우자예요. 보험금에 권리가 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수아가 다시 말했어요. 거래하자고요. 제가 보험금 받으면 반은 피해자들한테 돌려줄게요. 그리고 경찰에도 가서 오빠는 완전히 무고했다고 해명할게요. 어때요? 수아야, 준서가 이미 보험 수익자를 피해자들로 바꿔뒀다. 순간 전화 너머로 뭐라고요?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죠.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 계산이 다 틀렸어. 준서가 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제 공범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오빠가 제 통장으로 돈 붙인 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수아가 다시 연락해왔죠. 이번엔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제안 드립니다. 제가 보험금 포기할 테니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게 해주세요. 이게 서로에게 이익이에요. 전 도망 다니는 게 지쳤고 어머니도 오빠의 명예는 지키고 싶으시잖아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준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걸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피해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원망보다는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죠. 어머니, 준서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우리 생각했네요. 보험금으로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죠. 망원동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제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주시고. 그런데 수아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준서의 동료 교사를 통해 연락해 왔어요. 김영순 여사님, 수아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수하고 싶다는데 보험금의 일부만이라도 거절했어요. 준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준서 아버지 쪽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래도 법적 배우자니까 조금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법적 공방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준서가 남긴 보험 서류는 완벽했어요.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정식으로 수익자를 변경했고 사유도 명확하게 적어뒀더라고요. 피해자 배상을 위해 피해자들과 보험금 정산을 마치고 나서 저는 준서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방을 치우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아가 이상한 낌새를 보일 때 바로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보험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제가 없더라도 엄마가 이 뜻을 이뤄 주실 거라 믿어요. 일기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준서가 수아의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수아가 베트남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다른 한국인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치다가 걸렸다고 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수아는 준서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 명의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해뒀더라고요. 다행히 준서가 마지막에 이걸 수정했지만 검사는 수아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점점 투자금을 늘려가는 수법. 그리고 도주 직전에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등골 브레이커 대출까지 권했다고 해요. 재판부는 수아에게 7년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이미 써버렸대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남은 돈은 베트남에서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경찰은 수아의 공범도 있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대요. 우리 준서가 공범이라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진실을 알게 됐죠. 아들의 결백이 증명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수아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한 번 면회를 가봤어요. 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유를 직접 듣고 싶었나 봐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수아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른 몸.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죠.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 뉘우치고. 말을 자르고 물었어요. 왜 그랬어? 우리 준서가 뭘 잘못했다고. 수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그냥 돈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거든요. 준서 오빠처럼 착한 남편 만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욕심이 점점 커져서.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 아들이. 근데 어머니, 저 이제 반성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돈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혹시 감형 탄원서를. 거기까지 듣고 일어났어요.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우리 준서의 마지막 소원대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도 전달했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제는 아들이 떠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요. 반찬 가게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준서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이 가게를. 이제는 아들 생각하면서 장사하고 있죠. 피해자들 만나면 아직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준서가 그랬으면 했을 테니까요. 이제 반찬 가게에는 단골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들 이야기를 아는 손님들은 가끔 제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준서 선생님은 끝까지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아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가게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아침이면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요. 준서가 좋아했던 메뉴들도 계속 만들고 있죠. 가끔 꿈에서 아들을 만나요.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네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욕심이 우리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아들처럼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희망이 아닐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또 그 속에서도 우리 아들처럼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제 곁을 떠나버린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해요.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면 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말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한 번 생각을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뭘 했으면 우리 착한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저에게 주실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때 그것이 곧 희망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망원동 반찬가게 김명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